한국에서 와서 외국 기업을 모회사로 둔 미국 기업들이 겪는 그런 사안들, 그게 컴플라이언스라는 면에서건 아니면 어떤 텍스 플래닝이라는 면에서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주재원이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뭐 현지에서 고용이 돼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주재원이면 주재원인 대로 또 여기 계속 계시는 분이면 그 관점에서도 미국의 신분을 두고 거주하는 동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한 그런 개인 가족 선에서의 텍스 플래닝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것까지도 좀 커버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저의 커리어도 사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원래 빅4 어카운팅 펌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도 일을 할 때 외국계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그런 회사 또는 뭐 회사의 중역 이런 분들의 대상으로 인바운드라고 하죠.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를. 그에 대한 인터내셔널 텍스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그게 제가 굉장히 편안하고 익숙한 그런 분야이고, 그러고 나서 2011년도 때 나와서 이제 저 JCN 컴퍼니를 하면서 좀 로컬 쪽으로 이제 법률하고 같이 에스테이트 플래닝 쪽으로 같이 확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결국 이 한국계 지상사로서 겪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사안들을 1차적으로 일부에서 다뤄 보겠습니다. 내용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Taxation for International Company, 뭐 Transfer Pricing, 감사, IRS 감사, 텍스 크레딧, 주재원 세무신고, 기타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거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마음이 그래서 그런데 로컬 관련된 건 지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만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와서 목요일 날 여기서 좀 고객사 방문, 그리고 다른 뭐 커피챗 뭐 이런 거 해서 여기 로컬 분들하고 따로 이제 면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오늘 이 자리가 이쪽 지상사 쪽으로 포커스가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요. US Taxation for International Compan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세죠. 이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하나는 미국 회사냐 아니면 외국 회사냐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국의 법인이라면, 미국 회사라고 한다면 어떤 성격의 과세 기준이 적용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종합소득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과세 권한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방소득세를 말하는 거고요. 결국 내가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돈을 벌건, 어디에 좀 더 용어를 쓴다면 어디에 원천이 있건 무관하게 미국 정부는 과세를 한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과세하는 건 너무 당연하겠지만,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내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과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해외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 해외 당사국에서 과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과세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와 같이 해외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 해외 정부로부터 과세가 됐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은 미국 세금을 계산할 때 차감하게 해준다라는 컨셉이에요. 이게 외국세 공제입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뭐 한국에도 있고 뭐 여러 나라에 대부분 통용되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종합 소득에 대해,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만 외국 납부세 공제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과세액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 미국 법인의 경우. 주 소득세도 있겠죠. 주에 따라서 우리가 뭐 텍사스다, 뭐 네바다다, 플로리다다, 뭐 이런저런 세금, 주 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고 또는 낮은 주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 소득세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인의 소득에 있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아니면
계산의 방식에 따라서 훨씬 더 부담이 낮게 하는 그런 로우 텍스 주리스딕션이 있다라는 거죠. 알라바마도 사실은 그런 주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뒤이어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인센티브들이 있죠. 아무튼 내가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연방세뿐만 아니라 주 소득세도 부담하게 된다. 그게 미국 회사일 경우에 적용이 된다. 한국의 경우는 뭐 주 이런 건 딱히 없습니다만. 그게 미국 법인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외국 법인이요. 해외 회사예요. 외국 회사요. 외국 회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미국 정부는 과세를 합니다. 뭐 어려운 말인가 그렇진 않고요. 예를 들어 내가 한국 회사인데 한국 회사가 한국에서 버는 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과세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컨셉으로 보실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의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미국 정부가 과세를 하는데, 그러면 이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의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우선 ECI라고 하는 것은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인데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사업 활동을 통해서 뭔가 활동을 함으로써 움직이는 활동을 함으로써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보면 돼요. 사업 소득이겠죠. 어떤 외국 기업이 여기 와서 뭐 물건을 판다거나 뭐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 그게 있겠고, 그 다음에 FEDAP income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Fixed Determinable Annual Periodic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수동적인 소득이에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아까 우리 얘기 나눴던 분 계시잖아요. 또는 로열티. 그렇죠? 이런 식의 고정적이고 우리가 확정되어 있고 determinable, 그리고 annual 또는 periodic한 이런 성격의 소득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ECI는요, 자진 신고를 해요. 내가 벌어들인 거 외국 법인이라도 여기서 뭔가 오퍼레이션을 해서 한 거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FEDAP 인컴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원천 징수를 한다. 원천 징수를 한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요, 외국 기업이에요. 내가 어떤 A라는 나라에서의 기업 활동을 하는데 미국에서 미국 원천 소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 ECI이면 내가 거기 가가지고 똑같이 번 돈에다가 내가 들인 비용 이런 거 차가면서 우리 소득세 신고하듯이 하고, 만약에 이게 FEDAP 인컴이면 이자를 받았다거나 배당을 받았다거나 로열티를 받았다거나 임대료를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 이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공교롭게도 한 분하고 이 로열티 인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미 조세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국 회사와 한국 회사가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관련해서 이 조세 협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세 협정이 모든 나라하고 다 있는 건 아니고요. 한국이 그 중에 하나예요. 몇십 개, 백여 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우리가 FTA라고 하잖아요. Free Trade Agreement처럼 양국 간의 Bilateral Agreement인데 좀 호혜적인 그런 어떤 과세 기준을 서로 적용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보통은 원천 징수 받는 소득이요, 원천 징수율이 30%거든요. 그런데 이 조세협정의 여러 프로비전들을 보면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10%,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어떤 소득은 15%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한국 회사가 미국에서 거래를 할 때요,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한국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이런 FEDAP 성격의 인컴, 이자가 됐건 로열티가 됐건 이렇게 되면 보낸단 말이죠. 미국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미국 회사가 그대로 벌었더라면 어떤 예를 들어 100만 불을 벌었어요. 100만 불에 대해서 원래 미국 회사가 법인세를 미국에서 낼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미국의 법인세율이 뭐 22%, 22%. 주에 따라서는 또 높은데 만약에 그 로열티라는 소득을 한국의 모 회사로 보내요. 그러면 얼마의 세율이 적용되냐면 15%예요. 그러면 그 말은 전사적으로 보면 어차피 회사가 전사적으로 보면 100만 불을 벌었는데 이 소득을 한국으로 보내는 그런 어떤 합법적인 스트럭처를 만듦으로써 22% 플러스 주소득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거의 9%, 10%되거든요. 30몇 %에서 15%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더 앞서 나가는 얘기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미국에 낸 세금을요, 또한 한국 소득세 구할 때 외국세 공제로 공제를 하게 될 거예요. 드리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인터내셔널 텍스 플래닝을 하느냐에 따라 전사적인 면에 있어서 과세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솔루션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지상사의 경우는 뭘까요를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회사는 명백하고 또 해외 외국 회사는 또한 명백한데 지상사는 이게 미국 회사인가 아니면 외국 회사인가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상사라고 했을 때 별도의 현지 법인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미국 회사예요. 일반 미국 법인의 과세 규정에 적용을 받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해외 관계사의 거래가 항상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반복해서 어쩌면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플래닝의 측면에서 자,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해외 관계사 간의 거래가 미국 정부도 굉장히 주시해요. 뒤이어 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뭐 트랜스퍼 프라이싱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당연히 미국의 과세 수입을 그쵸? 해외 관계사와의 어떤 조작을 통해서 머니퓰레이트해서 누락하는 그런 거를 막고자 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 우리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현지 법인으로서 관계사 거래를 텍스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준수하는 측면에서도 실수가 없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플래닝이 있다면 베네핏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활용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고요.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라는 게 나와요. 혹시 들어보신 분? 또는 못 들어보신 분? 그러세요? 오케이. 트랜스퍼 프라이싱. 제가 사례를 보통 얘기해요. 예를 들어, 내가 커피 회사예요. 스타벅스예요. 미국에. 근데 아주 단순화시켜서 나는 콜롬비아에서 커피를 사요. 일불에 사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보지 마시고 제가 콜롬비아에서 일불에 사요. 미국 회사잖아요. 근데 미국에 돌아서서 소비자한테 이거를 11불에 팔아요. 그러면 나의 소득은 얼마다? 10불. 그리고 나는 미국 회사니까 이 10불에 대한 소득세를 뭐 30% 40% 낸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스타벅스는 이 경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넷 소득은 10불을 벌었는데 곱하기 뭐 40% 해가지고 4불 세금 내면 6불이 나한테 있어서의 순소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콜롬비아에 이거 보지 마세요. 그 콜롬비아의 커피 농장으로부터 일불에 커피 사오는 건 동일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콜롬비아에 자회사를 세웠어요. 관계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그 콜롬비아 농장주로부터 일불에 샀어요. 그리고 나는 내 자회사잖아요. 자회사로부터 그 커피를 사와요. 그리고 돌아서서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콜롬비아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콜롬비아가 happen to be 소득세가 법인세가 없는 나라라고 쳐요. 0%라고 쳐요. 그러면 질문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11불에 사오고 싶을 것 같아요. 11불에 사오고 싶을 것 같다. 왜 그렇죠? 세금을 안 낼 수 있어요. 세금을 안 냈을 때 왜죠? 관계사가 거래니까 콜롬비아에서 무소득세로. 그렇죠. 100% 정답인데 그거예요. 내가 자회사를 세웠어요. 어차피 최종 거래는 동일해요. 생산자로부터 일불에 사서 나는 소비자한테 11불에 팔아요. 전사적으로 10불의 소득이 발생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관계사가 일불에 산 거를 거기서 11불에 사와요. 미국이. 그러면 콜롬비아의 자회사가 10불의 소득을 얻게 되고 나는 돌아서서 팔 때 0. 근데 콜롬비아에서는 소득세율이 빵. 미국에서는 40%. 전사적으로요. 같은 거래인데 10불의 넷 인컴에 대해서 이번에는 세금 부담이 하나도 없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심플한 컨셉이 우리 신문에서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무슨 아이리쉬 더블 샌드위치 방식을 써가지고 구글과 아마존과 이게 무슨 방법을 해서 저기에 몰아넣고 해서
글로벌 텍스를 뭐 안 내려고 한다 이거예요. 기본 시작은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재미있기까지도 해요. 이런 뉴스를 보면 아, 이번에 얘네들은 뭘 한 건가 이렇게 이게 당연히 수준이 높아지면 눈 돌아가죠. 그러나 코어 컨셉은 지금 말씀드린 거다. 여러분들도 이제 국제의 그런 뉴스를 보면 아 이런 거겠구나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항상 쫓기는 자와 쫓는 자에 서로 계속해서 하는 그런 게임인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요. 미국 IRS가 이거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리가 없죠. 당연히 어떻게든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그게 이전 가격이에요. 트랜스퍼 프라이싱이에요. 컨셉은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얘가 여기서 사올 때 얼마에 사오느냐인 거잖아요. 그쵸? 내가 정부의 입장은 이거예요. 적정 가격으로 사왔냐. 야, 콜롬비아에서 지금 이거를 11불에 사온다고? 만약에 관계사가 아니었으면 얼마에 사올 건데? 그쵸? 그걸 통해서 적정 가격인지를 평가하겠다는 거죠. 장난 못 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트랜스퍼 프라이싱의 컨셉입니다. 자, 안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우리 미국 현지 법인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본사로부터 뭐 이게 물건을 사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로열티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렇죠? 앞서 로열티였는데 로열티 내가 미국에서 본사에다가 지급한다고 쳐요. 그러면 앞서 로열티 원천 징수율이 15%라 그랬잖아요. 여기 있으면 30몇 % 내잖아요. 주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100만 불 벌었는데 100만 불 다 로열티를 줘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 게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다. 해외 관계사, 미국 회사와 해외 관계사 간의 거래가 있을 때 이게 적정 가격인지를 따져본다라는 것이고요. 트랜스퍼 프라이싱, 세법 442조에서의 주제는 당신네들이 그거 해외 관계사 거래할 때 적정 가격이라는 거 확인하고 그거 문서화해서 제대로 구비해 놔요. 안 했다가는 가만 안 둘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관계사가 장난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예요. 그리고 이전 가격 스터디를 그래서 요구한다. 여기에 contemporaneous documentation이라는 것이 뭐냐? arm's length transaction. 적정 가격에 따른 거래여야 한다. 내가 이걸 다른 나와 관계가 없는 비관계 회사와 거래했었어도 나 이 가격으로 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장난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뭘 해야 되느냐? 그와 같은 분석을 contemporaneous, 같은 시기에 다큐멘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당국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내가 했어요. 했다고요. 내가 커피를 사오는데 야, 쟤네 한 4불에 사오는 거는 일반적인 관행이야. 그러니까 나도 4불에 한 거야. 장난친 거 아니라고 했어요. IRS는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그건 아니에요. IRS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노 우리는 동의 안 해. 너 그거 더 싸게 사왔었어. 무슨 장난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법 482조구나. 482조에서의 얘기는 적어도 당신네들이 장난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good faith를 가지고 할 바를 다 했다는 건 내가 동의해 줄게. 그러니 가격을 여전히 조정할 권한은 IRS에 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조정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페널티는 부과하지 않을게. 가 IRS의 약속인 거예요. 세법의 약속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관계사 거래 가격이 조정이 돼서 미국의 과세 수입이 늘어나면 세금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할 수도 있지만 페널티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고요. 근데 실제 이제 실무에서 저희가 해보면 많은 경우 이걸 해놓으면 칼자루를 우리가 줘요. IRS 에이전트들이 이거 해서 봐 라고 하면 그렇게 안 가고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그러니 꼭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관계사 거래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거 제대로 안 해놨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뭐죠? 호미로 막 가래? 거꾸로인가 하여튼 뭐 그게 되지 않도록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더 중요한지 또 이어서 가볼게요. 항상 해야 되느냐, 안 하면 무조건 큰일 나는 거냐. 이게 다음 주제로 이어지기 위해 여기에 이 코멘트를 한 건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안 해놨죠. 아까 contemporaneous, meaning 그 해에 해야 돼요. 근데 안 해놓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큰일 났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IRS 감사 혹시 겪어보신 회사가 있을까요?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면 원래는 그렇죠. 감사나 이런 것들을 받기 전에 다 플랜 어헤드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안 했으면 무조건 끝장이다. 우리는 큰일 났다. 야, 그것 또한 아니죠. 그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IRS 감사가 나왔을 때 전문가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컨트로버시 그 이슈에 대해서 레프리젠트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건 아니고 다 단계별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예컨대 이거예요. 우리가 이 full blown transfer pricing study를 하면 좋은데 안 해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약식으로 해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한 상태에서도 나중에 물어봤을 때, 야, 나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부품을 관계사에서 사온 것도 있지만 나 딴 데서 사온 것도 있어. 야, 여기 각 프라이싱 봐. 비슷하잖아. 근데 무슨 장난이야. 이런 식의 방어는 가능하다. 그러니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이걸 해놓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IRS 감사로 이어집니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뭐 사실 제가 오늘 그 IRS examination에 대한 거를 뭐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고요. 익숙한 거잖아요. 세무감사가 나오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용은 뭐 3년이에요. 내가 금년도 예컨대 22년도에 대한 신고를 23년 썸타임에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기한은 그 해에 만기된 시기, 아마도 3월 15일이겠죠. 작년도 세무신고에 대해서는 금년 3월 15일에 하셨을 것이 3월 15일, 4월 15일에 하시고 그 3년간이 Statute of Limitation이라고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만약 이게 Substantial Understatement 해서 소득이 누락된 것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던가 또는 악의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거나 하면 늘어나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제 세무감사를 굉장히 많이 했죠. 뭐 연방, 뭐 주, 곳곳에 많이 했는데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예를 들어 1년 차에 대한 것을 감사를 했어요. 근데 no adjustment 끝났어요. 근데 2년 차에 대한 게 또 나왔어요. 감사를 했어요. 근데 어저스먼트가 엄청 나왔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1년 사이에 비즈니스의 어떤 네이처라던가 방식이라던가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변수가 많은 거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누구냐에 따라 그들의 캐릭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어딘가에 꽂혀 있고 내가 이게 그 경쟁력이 있어서 이걸 밀어붙이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에 맞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에이전트가 누구냐, 정치적인 상황이냐 이런 것과 완전 무관하게 무조건 감사가 나오면 집계되어 있는 그런 서브젝트들이 있어요. 그걸 Tier 1 이슈라고 불러요. 우리 같은 해외 관계사가 있는 미국 현지 법인의 경우는요. 이놈들이 Tier 1 이슈예요. 트랜스퍼 프라이싱. 그냥 ID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질문지가 나오는데 그냥 1번으로 나와요. 로온 개런티 피, 아까 로열티하고 비슷한 건데 보통 이제 현지 법인이 금융거래를 은행하고 하잖아요. 그럼 많은 경우 본사에서 개런티를 해줘요. 개런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 피가 적정하냐. 왜 그거 돈 빼돌려서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세금을 줄이는 것을 남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예요.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주재원. 이게 뭐 배경은 이렇대요. 저도 예전에 들었던 꽤나 된 건데 일본계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나라도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안 그럽니다만 주재원으로 나온 분들한테 급여를 양쪽에서 줘요.
한국에도 여전히 주고 미국에도 준단 말이죠. 근데 그게 IRS 그 토렌스, 캘리포니아 토렌스에 있는 일본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이 많았는데 그게 한번 꽤나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불거져서 그 관행에 대한 것, 특히 아시아계 회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미국에 계시는 주재원들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월드와이드 인컴인데 그거를 보고 안 한 거를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관행적으로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요것도 티어 1 이슈가 됐어요. 주재원으로 온 사람 누구냐? 급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그거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 그리고 해외 계좌와 관련된 거. 역시 회사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는 무조건 나오는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면 좋은 것이고 그렇죠. 그런 건데 나온다라는 상황을 가정하면 이건 무조건 대비해 놓아야 된다. 어떤 감사인의 성향, 다른 어떤 변수와도 무관하게 나오는 티어 1 이슈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IRS 감사를 했는데요. 이 경우는 사실 개인이었었어요. 개인이지만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액티브하게 하는 말하자면 셀럽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반영을 한 건데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또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과세되는 거, 미국에서 과세되는 거, 그리고 양국에서의 외국세 공제의 활용 이런 것들을 IRS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리펀드를 받은 건데요. 배경은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서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데 비즈니스 또는 본인의 그 활동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 빅펌의 어드바이스를 받았어요.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 정말 탑 티어의 텍스 컨설팅 펌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왔던 거죠. 근데 미국 회사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소개를 받은 게 그로부터 한 2, 3년이 지난 뒤였었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이 어쨌거나 이런 거다라는 걸 알고 소개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같이 일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지난 몇 년치의 세금 신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잘못돼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죠. 그래서 long story fast forwarding 하면 IRS 감사를 열어달라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150만 불을 받은 그런 케이스예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미국 회사들이요. 당연히 오죽했겠어요. 굉장히 탑티어의 정말 실력 있는 회사였는데 그들이 몰랐던 건 미국의 어떤 도메스틱 텍스 로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인터내셔널, 한국의 상황은 몰랐던 거고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외국세 공제를 끌어다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족했었던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는 우리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부담한 세금을 우리는 추가로 외국세 공제로 끌어다가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결국은 코어 컨셉은 그거였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이런 걸 하면 이게 있어요. 부가세라는 컨셉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영문으로는 괄호하고 페널티 텍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게 페널티가 되면 공제 안 되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그게 부가세가 페널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페널티야? 아니면 어디셔널 텍스야? 어디셔널 텍스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미묘한 차이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더라. 저희 자랑이에요. 그래서 저희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여기까지가 지금 인터내셔널 컴퍼니로서 US subsidiary가 갖는 스테러스 그리고 거기서의 과세 기준, 트랜스퍼 프라이싱 그리고 IRS 감사 티어 1 이슈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텍스 크레딧입니다. 텍스 크레딧은 뭐냐? 우리가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다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정책, 금융정책, 그리고 조세정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세와 관련해서요. 특정 산업 아니면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의 경제를 우리가 더 도와주고자 한다면 거기에 돈을 뿌릴 수도 있고 뭣도 하지만 텍스 크레딧의 형태로 여러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유도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텍스 크레딧, 텍스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결국 지역 산업 활동을 권장하는 정부 유인책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텍스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법인 소득세 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우리는 총소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비용을 뺀 순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하잖아요. 그게 세금이잖아요. 원래는 이건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텍스 크레딧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 놈만큼 빼서 최종 세금이 줄어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누리는 혜택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또한 알라바마에서 또는 이 동남부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짚어야 되는 그런 세제상의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방정부 텍스 크레딧은요, 네 가지를, 이거 말고도 많은데요. 그냥 중심이 되는, 우리가 짚어보면 자격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꽤 되는 그런 크레딧이에요. 자, 우선 IRA요, Inflation Reduction Act 하고요, R&D 텍스 크레딧, ERC, WOTC, WOT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R&D 텍스 크레딧이요. 뭐 테크니컬한 얘기 오늘 할 건 아니에요. R&D 텍스 크레딧, 우리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으니 대충 연상할 수 있죠. 이게 뭐겠어요?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R&D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해드리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들어간 거 텍스 크레딧 형태로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세법이 정의하는 R&D의 데피니션이 굉장히 브로드하다. 상식적으로는 무슨 전문 연구실에서 헬멧 쓰고 가운 쓰고 막 이렇게 해서 가는 것만 R&D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4parts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오늘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굉장히 브로드하다. 예컨대 이런 게 있었어요. 셀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걸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 덜 깨지게 하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 컨셉을 리서치하는 그런 부서가 있었는데요. R&D로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산을 해요. 생산 아니라 그냥 엔지니어링 뭐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가 여기서 생산을 하는 공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도면에 따른 또는 어떤 프로토콜에 따른 그냥 생산, 매스, 뭐 매니팩처링 이 아니라 하면 거기에 추가의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간다면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될 경우 최대 지출액의 거의 한 15%까지도 이 텍스 크레딧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연방, 주 공통입니다. 연방에서도 있고 주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비용, 퀄리파잉 비용이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뭐 영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Employee Retention Credit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Current Developmen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또는 비즈니스를 안 하시더라도 이제는 언제였나 싶을 과거이긴 하지만 우리가 2020년도를 생각해 보면 2월, 3월 그때 막 온 나라가 패닉이었었잖아요. 다들 셧다운 하면서 집에 가라 뭐 등등등등 하면서 실업률이 막 대공황 이래로 최고치로 찍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들 해고하고 기업은 뭐 비즈니스는 뭐 문 닫고 스트럭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때 뭐 CARES Act다 무슨 HEROES Act다 이런저런 법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정부의 목적은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뭔가를 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주들한테 당신들 힘든 거 아는데 해고하지 마세요. 계속 하면 우리가 도와줄게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그게 론이었잖아요. 이러이러한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론을 주는데 SBA에서 근데 자격을 갖춘 그런 성격의 지출로 그 론을 쓰면 돌아서서 안 갚아도 된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건 론의 형태를 띤 보조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ERC도 똑같아요. 인플로이를 retain 하는 데에 대해서 텍스 크레딧의 형태로 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배경은 그런 배경에서 처음에는 PPP와 ERC를 같이 못 쓴다. 그러다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다 그런 것들은 뭐 과거의 일이라 치면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 오너로서 직원이 20년, 21년에 있었으면 ERC의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높다예요. 그리고 뭐 좀 놀랍게도 PPP는 당장 현금을 받는 거에 반해 이제 ERC는 그렇지 않은 사유도 있었고 여러 배경으로 인해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 자격을 갖춘 기업들로 하여금 최대 직원 1인당 26,000불까지 굉장히 큰 혜택이죠. 이거를 텍스 크레딧의 형태로 주고 만약 내가 낸 세금이 26,000이 안 되면 그 차액만큼은 현금으로 주는 거였어요. 이거 역시도 그러니 텍스 크레딧의 형태를 띈 보조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해왔는데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크레딧을 계산하는 거니까 가장 키가 되는 거는 자격을 갖춘 회사거든요. 근데 그 자격을 따지는 기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출액 기준이었었어요. 매출액이 기준 연도, 19년도 대비 뭐 얼마 이상 줄었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의 당시에 그 executive order, 그러니까 그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뭐 식당들도 문 못 열고 투고만 하고 25%만 쓰고 이 공장 같은 경우도 24시간 다 풀 캐파로 돌리던 거를 뭐 위생 관리해가지고 몇 시간 이상 멈춰야 되고 이런 조건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면 다 재택 돌려야 되고 몇 주간 저거 해야 되고 쿼런틴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 비즈니스가 어떤 네거티브한 영향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였어요. A or B예요. 근데 A만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B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안 했던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저희는 그 이후에 나온 IRS의 가이던스들을 다 활용해서 우리의 good faith 비즈니스 저지먼트에 따라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진행을 했던 거죠. 그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좀만 더 얘기하자면 이 제도는 페이롤 텍스에 대한 텍스 크레딧이기 때문에 그게 24년, 25년까지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고 실제 평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경우에는 진행을 하고 해왔는데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IRS에서 긴급 어나운스먼트를 했어요. 이거 연말까지 홀드하겠다. 왜냐면 이게 이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막 연락 와가지고 떴다방처럼 그냥 우리가 이거 해줄게요. 근데 심지어 저도 문자 메시지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전화도 보이스메일도 받고 말하는 거 보면 가관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통해서 이게 어떤 자격인지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일단 뭐 해보자가 되다 보니까 IRS 입장에서 이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실제 언론을 통해서 IRS 입장을 전달하면서 일단 연말까지는 홀드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심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이미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습니다만 저희의 입장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어쨌거나 연말까지의 홀드된 그 결정을 감안해서 진행하는 것은 계속 진행합니다만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이 어널리시스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그런 과정이거든요. 하되 그것을 이제 접수하는 것은 언제라도 다시 리즘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입장이고요. 왜? 실제 이 근거 법에 따른 이 만기는 24년에 한 차례 오고 그다음에 25년에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시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혹시 뭐 회사에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게 지난주 네,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연방세에서요 WOZ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Work Opportunity Tax Credit인데요. 앞서 정부가 이 텍스 크레딧을 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앞서 R&D를 장려하기 위해 발의되죠. ERC 코로나 그 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워치는 뭐냐면요.
사회에 다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사람들 중에 직장 잡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권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텍스 크레딧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퇴역 군인, 베테랑들. 그쵸? 그들이 다시 사회에서 출발을 할 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고용주가 그런 사람을 고용하면 텍스 크레딧을 뭐 2,500에서 얼마까지죠? 최대 9,000인가요? 9,500? 예. 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용주한테. 우리가 지금 특히 알라바마, 뭐 조지아 이런 쪽에 켄터키, 뭐 테네시 공장 직원들 몇백 명 있잖아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특히 턴오버가 되면 뉴 인플로이들에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요, 베테랑 말고요, 펠런, 엑스펠런, 범죄자들. 그쵸? 그들도 사실은 다시 사회에 돌아와서 잘 적응하기를 정부 차원에서는 바라잖아요. 해당하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서의 저소득자들. 조건이 7개, 8개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텍스 크레딧이 있다. 라는 거. 그래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하고 싶었고, 그죠? 2,400에서 9,600. 그렇죠. 만약 크레딧을 사용을 당해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IRA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죠. 이게 연방인데요.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작년이었죠.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방향성은 이거죠. 리뉴어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특정 인더스트리에 대한 지원 강화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뭐 2차 전지 생산, 마찬가지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정부가 바뀌면 어떤 정책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민주당 정부이다 보니 어떤 환경, 뭐 신재생 이런 쪽에 대한 클린 에너지에 대해서 좀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 원래 이 IRA의 근거 법이 됐던 이 텍스 크레딧이 오바마 행정부 때도 있었어요. 그게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 그리고 프로덕션 텍스 크레딧 해가지고 그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거 발전시키는 그런 회사들에게 크레딧을 주다가 예산이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보다는 전통적인 뭐 셰일가스 아니면 이 전통적인 저 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또 드라이브가 개시가 됐었던 거고. 근데 이제 또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 또 민주당 정부에 그게 이어져서 리뉴어블 에너지가 다시 살아난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면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일단 예산이 더 커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것으로 인더스트리가 확대된 것. 그 다음에 원래는 최종 에너지 생산 업체들에게 제공하던 혜택이 그 생태계, 밸류 체인에 있는 여러 업체들까지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니 예를 들어 풍력 발전을 해요. 또는 태양광 발전을 해요. 그러면 원래는 발전하는 그 회사들에 대해서 이 투자 금액에 따라 또는 생산되는 전력량에 따라 혜택을 주던 것이 거기에 무슨 패널을 제공해요. 또는 뭐 인곳 뭐 이런저런 것들 다 제공하는 업체들 있죠. 밸류 체인에 있는 그런 회사들까지도 혜택을 주게 됐다라는 거고요. 아마 여기 지금 업체들 중에 어디가 해당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이와 같은 새로운 혜택이 지금 바로 작년부터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으로 책정이 됐으니 혹여라도 내가 가능성이 있겠다. 그 밸류 체인 내에 있다라고 하면 챙겨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방세에 관련해서 4가지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알라바마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한, 사실 알라바마만이 아니고요. 여러 주마다 제공되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알라바마 같은 경우 특히 관계 제공하면 뭡니까? 그죠? 관련 화면을 먼저 좀 쉬고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One thing which I'm sure many of my audiences are wondering about is that whether if a company is foreign owned, does it get them disqualified or what do you think? Oh, certainly not. In fact, I will say frankly that it has b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labama that has transformed our state's economy. We have companies from Korea, Japan, Germany, all over the world. We have companies represented in the state of Alabama, and we take great pride in that. We're a very diverse state, Sure. and
I have on my lapel Yeah, here I saw that. a pin that says "Made in Alabama." Uh-huh. But in our marketing, we're very proud of the products that are utilized all over the world Mhm. that are made here in Alabama. I see. They're encouraged to Yeah. apply more. Alabama is a great gateway for any company that wants to enter the U.S. market. We've built up a lot of our strategies around that, making us a welcoming state to even companies that may have never had a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before. We're a good gateway state. What would be the first step? Contact us. That's exactly right. Yes, That's right. that's how I got together today. Right. Right. So, one last question about the Korean companies. I'm sure you have seen many companies from Korea and their trial and errors and their, experience, given your experience with them, for those that are interested in coming, then what type of advice you have? I would say don't let your fear of the unknown slow you down. Reach out to us. You'll find Alabama to be a very welcoming state. Mm-hmm. I live in a community not far from here, subdivision with, on my street alone, there are 2 Korean families who are our neighbors. We welcome them. Korean families send their kids to our schools and they're very welcome and are thriving and being successful. Mm-hmm. And we've made efforts also to respect the Korean culture. Here in Montgomery, for example, we've established Korean schools Wow. on the weekends Uh-huh. just to enable the kids who are here. Maybe their parents were sent here to work for Hyundai or something like that for a period of time, and we don't want them to fall behind their peers in Korea on their education. So we make sure that those needs are taken care of. Churches in the area offer Korean services. So we really want to be a welcoming state to all kinds of cultures from around the world. 이게 뭐냐면 제가 목요일 날 이 알라바마 스테이트에서 그 몽고메리 지역 담당하는 디파트먼트 오브 커머스의 총괄 디렉터 분이에요. 저희가 이쪽 그 알라바마 텍스 인센티브 관련해서 여러 케이스들을 진행하면서 이분하고 뭐 화상 통화나 뭐 이런 걸 계속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기 또 오니까 한번 티타임 가지십시다 해서 했는데요. 알라바마 주의 특징은 텍스 크레딧, 예를 들어 앞서 뭐 R&D 크레딧이나 ERC나 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종류가 내가 자격을 갖추면 그거를 세무신고할 때 이러이러한 양식을 작성해서 내 서포팅을 붙여서 클레임하는 게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하기 전에 주정부하고 이렇게 쇼부를 이렇게 디스커션을 해서 이러이러한 베네핏을 다오 줄게 그럼 올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알라바마는 그 주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투자하거나 고용을 할 때 이들과 먼저 얘기를 해서 이러한 베네핏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에 따라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업체들 중에 제가 좀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체감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와서 하다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라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요. 특히 어떤 신사업을 진출한다거나 할 때 알라바마의 경우 굉장히 지금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때 이와 같은 주정부 관계자와 얘기를 해야 되고 저희가 그걸 많이 해왔다라는 또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는 2개예요. 알라바마의 지역 경제, 뭐 키는 하나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거는 고용을 얼마나 만들 것이냐 그리고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크레딧 금액을 알라바마에서 정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 이것도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 는 어떡하냐. 소급해서는 아쉽지만 안 되고요. 이후에 추가 투자에 대해서 지금 기준연도 대비 얼마만큼의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거 줘라고 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까지 텍스 크레딧. 그리고 알라바마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지아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켄터키, 테네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텍사스 뭐 여러 곳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확인해야 되겠다. 그게 텍스 크레딧. 우리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로서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 주재원 세무신고요. 이것도 앞서 아까 잠깐 얘기하면서 그 주제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걸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왔어요. 일정 기간이 돼요. 뭐 그거는 일정 기간이 아주 긴 기간도 아니에요. 뭐 1년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거주자이기도 할 거예요. 많은 경우. 왜? 한국에서의 기준이 원래는 한국에 183일 이상 있으면 거주자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183일이 아니면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특별 서브섹션 쭈루룩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재원 비자로 나가 있는 경우에는 뭐 여전히 한국 거주자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취지는 어쨌거나 우리가 양국의 거주자로 걸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죠. 이걸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건 아니면 플래닝 측면에서건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뭐가 있냐면요.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는요. 내가 첫 해 여기 왔어요. 그러면 신고를 그냥 세무신고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텐데요. 거주자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소득을 픽업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뭐 월드와이드도 아니고 US 인컴으로만 하는데 그게 틀려요. 월드와이드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월드와이드 인컴을 픽업한다고 해서 반드시 안 좋은 거냐?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왜 한국에서 또 세금 냈었을 테니까. 그걸 외국세 공제로 받으면 특별히 내가 나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안 지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라는 측면에서도 주재원이 반드시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있어요. 그 사회보장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15.3%죠. 소셜 시큐리티 텍스하고 메디케어 텍스요. 이게요. 한국과 미국에는 이 토탈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사회보장세 협정이 또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은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일반화 시키는 거긴 하지만 많은 경우 미국에서 15.3%의 그 부담을 부담하지 않는 솔루션이 나오기도 해요. 그거 반드시 누려야죠. 만약에 그걸 누리지 못했다 그러면 필요한 자료들을 다 챙겨가지고요. 리펀드 받는 그런 클레임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 그런 것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주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그거는 일반적인 미국 거주자들이 겪는 또는 고려하게 되는 세법과는 다소 다른 앞서 말씀드린 뭐 미국 현지 법인이 다루어야 하는 이슈가 해외 관계사 거래 결국은 미국 법인이지만 좀 유니크한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것처럼 주재원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텍스 플래닝이라는 것은 결국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미국 거주자잖아요. 미국 거주자라면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 2부로 갈 수도 있을 건데 미국 거주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혜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주재원이건 아니면 뭐 임시 뭐 거주자이건 아니면 자리를 잡은 사람이건 그것 또한 적극적으로 미국 스테이러스가 있는 상황에서 누려야 한다까지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멀티 스테이트 텍스 플래닝은요. 이건 어떤 거냐? 내가 예를 들어 지금은 한 주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주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을 내가 100만 불을 벌어요. 그러면 그 소득이 예컨대 내가 멀티 스테이트 비즈니스를 해요. 켄터키에도 있고 텍사스에도 있고 알라바마에도 있고 뭐 캘리포니아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연방세야 뭐 어차피 미국 법인이 벌어들인 거니까 그런데 주마다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앞서 콜롬비아 건도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쨌거나 내가 미국 법인이 100만 불을 벌었으면 그거는 어느 주엔가 할당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할당하는 방식이 있어요. 주마다. 이게 세일즈가 그 주에서 얼마나 전체 세일즈 중에 일어났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용이 그 주에 몇 %가 있느냐, 전체 미국 법인 기준으로 봤을 때. 또는 픽스드 에셋, 나의 유형 자산을 놓고 봤을 때 전체 US 그 프로퍼티의 밸류 대비 그 주에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 그 소득을 어포션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사적인 스테이트 텍스를 줄일 수 있다.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같은 소득에 대해서 로어 텍스 주리스딕션에 내가 합법적으로 옮길 수 있다면 예컨대 나의 고용을 또는 나의 세일즈를 또는 나의 자산을 로어 텍스 스테이트에 많이 할당을 할 수 있다면 전사적인 세금 부담은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보통 이제 미국 회사들이 여러 멀티스테이트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지금 우리 이 지상사 현지 법인에서도 해당되는 걸 수 있을 테니 특히 뭐 캘리포니아에 있고 뭐 엘라바마에 있고 조지아에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된다면 이것도 우리가 짚어보는 내용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전형적인 건데 특히 분기별도 있지만 연말 지나면 페런 컴퍼니 리포팅 뭐 하는 거 많잖아요. 특히 감사법인이면은 이게 날짜 정해가지고 거기 프레스 릴리스 하기 전에 가야 되고 이게 저도 알아요. 이게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딴 데는 뭐 휴가 막 하는데 특히 이제 이 본사 보고 하시는 분들 그때 어마어마하게 바쁘잖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거 그냥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